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와 있고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17분, 6월 6일 현충일이죠. 방금 9시 15분자 딱 2분 전에 이쪽 일종의 경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로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배경이고 어떤 경로하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지, 그리고 그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향후 미국과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속시원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기준금리 추이죠. 기준금리 추이 보시니까 2014년에, 그러니까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14년까지 꾸준히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고요, 그죠? 그랬다가 2015년 이래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이래로는 유로존이 그냥 거의 제로 금리를 썼던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로 금리를 썼었고요. 좀 특이할 점 한 가지는 ECB가 팬데믹 기간에도, 코로나19 기간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로 금리였으니까. 물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로 금리를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없는, 통화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2022년에 엄청난 고물가가 등장했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4.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2015년 이래로 대략 한 10년 만이죠. 거의 9년 만에 금리를 인하한, 그래서 4.25%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ECB의 정책 금리 결정이니까 ECB의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배경이냐, ECB의 통화 정책 방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이나 페드나 BOJ 일본은행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B 홈페이지고요. 중앙은행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ECB의 머니터리 팔러시는 뭐 하기 위함이다? To maintain price stability.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물론 ECB는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거죠. 유로존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그밖에 주로 유로피언 국가들이고요. 20여 개국이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덴마크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들은 유로존이 아니죠. 그죠?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20개국의 중앙은행인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making sure that inflation, 뭐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물가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make sure that inflation remains low, stable, predictable. 그러니까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의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로존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2년 들어서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정말 10%대의 고물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미국이 22년 6월에 9.1%를 기록했고, 유로존은 10%를 상회하는 고물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죠. 그런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언제입니까? 지금은 유로피언 국가들이 뭐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급하게 서둘러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너무 높으니 금리 인상한 것이고 물가가 이제 목표하는 수준 2%에 다다르면 다시 금리를 정상화하는 금리 정상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 물가가 뭐예요? 2% 수준이니까 여기 자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2% 근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죠. 다시 잠깐 앞으로 가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다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다가가니까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한 거예요. 물론 미국과 유로존 간의 금리 격차를 보면 미국의 금리가 5.5%니까 1%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에다 두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게 어떤 결정입니까? 그러면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입장에서는 유럽에 더 강한 강달러가 나오고 그게 우리 유럽 경제를 부정적으로 만들겠네 하는 고민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물가 안정에 있고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것이다.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물가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물가가 2% 수준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우려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때 발생하는 그 부작용보다 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문제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른 영향이 더 심각할 거라고 한다면 선제적 금리 인하는 안 하는 것이고요. 그 영향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우리 유러피언 국가들을 보니까 지금 물가 상황이 다시 2%대로 떨어졌고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다시 예전처럼 뭐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가 안정 여부를 제가 좀 봤잖아요. 조금 더 가깝게 물가 안정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말고 나머지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어때요? 2% 초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4.5%라는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신경이 쓰이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거. 뭔가는 잃고 뭔가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로존의 경우에는 그래도 자국 경제, 자국 물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안정도 물가 안정이지만 경기 안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가 안정 여부에서 좀 해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유로존의 에너지 물가는 왜 마이너스 등락률일까요? 23년 국제 유가도 높고 24년 국제 유가도 높은 편이에요. 근데 왜 마이너스일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률이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는 싼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등락률이에요. 이게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겠죠. 또 음식료품 물가도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고 공업 제품의 기여도도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물가만 아직 충분히 안 떨어진 상황인데 그래도 4%, 4.25%, 4.5% 수준에 그러니까 4%가 넘는 이런 고금리를 도입하면 나머지 물가도 순순히 잡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경유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이제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보시면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이때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고 22년이죠. 그리고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결국 금리를 인상 혹은 인하 동결 여부를 결정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일 텐데 우리의 심리적 기대가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원자재 가격 더 오를 테니 지금 메뉴판 가격 끌어올려야겠구나. 앞으로 또 이것저것 다 오를 테니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 임금 더 올려달라는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노조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의 그 이야기가 수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인지하면 할수록 노조의 그런 요청, 임금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통화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가 물가 안정 여부다. 근데 목표했던 물가 안정 수준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물가가 다시 상승할지, 물가 압력이 다시 고조될지 이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리고서 연이어서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지금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 그죠? 약 9년 만에 했으니 금리 인하 결과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지 여부를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경기 안정이에요. 경기 안정.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경기 안정이고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 안정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유로존의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지 불안하면 서둘러 금리 인하해야겠죠. 아니면 유로존 경기가 좀 호황이에요. 그러면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역시 경기가 너무 안 좋게 경제 위기를 유도해 가면서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 안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IMF가 판단하고 있는 유로존의 경기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23년 경제 유로존 0.4%였어요. 안 좋아요. 24년 0.8%안 좋죠. 그리고 25년 전망치가 1.5%인데 뭐 이건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1.5%로 전망하는 근거는 어쨌든 경기에 하방 압력을 주는 고금리로부터 내려오니까 이제 경기 상방 압력이 작용하겠다라는 기대가 여기 반영되긴 했어요. 그럼 어쨌든 0% 1%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로피언 국가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유로존의 대장격이 누구예요? 독일이죠. 부대장이 프랑스. 그 다음에 3장이 이탈리. 그죠? 이태리가 있고 그다음 스페인 요 정도가 되는데 이들 국가들의 성장률을 보니까 0% 마이너스 0%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 경제, 올해 경제 여전히 유로존 경제는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죠.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년과 24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성장률을 볼게요. 역시 1분기 0%대 0.1 마이너스 0.1 그리고 24년 0.3 그러니까 0%대 성장률. 독일도 마찬가지. 뭐 마이너스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0%대. 24년 1분기도 0%대. 그러니까 제자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제 물가가 잡혔으니 경기 부양적 목적을 위해서 옛날에 제로 금리를 도입했듯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금의 4%대 금리는 너무 높아. 경기 부양을 단행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겠죠. 최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지수를 들여다보면요. 역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유로존 내 어떤 경기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을 밑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보니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4.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높은 금리의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해요. 신규 투자를 못하니 뭐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소득이 늘지 못하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산업 생산도 더뎌요. 그러니까 경기가 높은 금리를 단행함에 따라서 경기가 좀 악화됐고 경기가 악화된 건 다른 물가 측면에서는 수요를 둔화시킨 거예요. 그게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경기 악화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했던 물가 안정 목표에 다다랐으니 이제 다음 수순은 뭐예요? 경기 안정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겠죠. 그 바로 경기 안정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지표도 좀 볼게요. 유로존의 GDP 증가율 보면 22년에 금리 인상 단행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죠. 또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도 보시면 22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마이너스 소매 판매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유로존 경제가 좀 부진하구나. 높은 금리의 대가로서 어쩌면 경기가 악화될 걸 알면서 어쩌면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경기 악화를 다소 유인하면서 경기 악화를 어느 정도 유인을 해야 물가 안정이 오니까 물가 안정 목표 실현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과제를 끝냈어요. 아, 유로존의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를 판단했고 마지막 세 번째 금융 안정 여부. 금융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 했는데도 경기가 더 꺼지고 그리고 금융 불안이 더 야기돼요.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안정 여부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지역의 RRE라고 여기 쓰여져 있죠. 여기서 RE는 real estate이니까 부동산 가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R이 있고 C가 있어요. C는 commercial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서 R은 residential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냐 주거용 부동산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유로존의 주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꾸준히 상승만 하던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하락하는 추세가 이제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주거용 부동산은 큰 문제가 사실은 아닌 상황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최근 들어서 계속 줄다가 금리 인상이 한 이후에 주택 주담보가 막 줄다가 이제 주담보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금리 인하한데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일으켜서 이제 집 가격이 조정됐으니 집 사야지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CRE, 그러니까 CRE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 제가 지금 와 있는 미국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주거용 부동산보다 정말 부동산 PF발 부실 문제가 가장 많이 작용된 건 상업용이에요. 상업용. 특히 중대형 상가나 지산이라고 하죠. 지식재산센터. 그러니까 역시 상업용 부동산의 NPL 부실 채권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엄청나게 심각하죠. 노란색. 근데 유로존도 부실 채권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유로 지역 내 그 부문별 NPL을 보시면 특히 뭐 CRE 다른 영역은 덜한데 노란색 CRE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채권 비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금융 불안을 야기할 하나의 조건이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유로존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부실 문제로 인해서
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 개발하고 투자했을 텐데 대출을 못 갚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국 대출을 못 받는 금융사들이 있겠죠. 그럼 금융사들이 돈을 못 돌려받으면 대출해 줬는데 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융 부실이 되는 거죠. 그럼 몇몇 금융사들이 도산하거나 부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융 위기로까지 갈까?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한번 시퀀스를 설명드릴게요. 건설사 부실 혹은 투자자들 부실. 그럼 이들이 돈을 못 돌려줄 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두 번째, 이게 1번이고 2번 그다음 금융 부실로 이어지겠죠. 근데 그 금융 부실이 금융 위기로까지 갈 것인가?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몇몇 금융사가 부실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금융 부실로 가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로 지역 내 부동산 회사의 순손실 정도가 이렇게 급등하고요. 그죠? 그리고 순이익률은 급락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건 몰라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로존에 있어서도 좀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불안한 것들이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유로존의 금융 위기로까지 갈 거라고는 판단 내려지지 않아요. 근데 금융 부실이 어쨌든 있으니까 당연히 ECB 입장에서는 이 금융 부실 여부를 고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 수순 왔으니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 상황에서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유로존이 이미 제로 금리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중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을 투입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재정을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없으니까 두 팔로 이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두 팔이 아니라 왼팔 한 팔로만 물건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팔이 다 힘이 다 소진될 만큼 다 쓰겠죠. 그러니까 재정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했어요. 적자 재정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과 그리고 지금 25년 전망치를 비교해 봤을 때 유로존의 그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19년의 어떤 정부 부채 비율보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얼마 정도 되나를 보여주는 게 정부 부채 비율이죠. 이게 19년보다 파란색 바보다 노란색이 대부분 위에 있죠. 이탈리아도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 에스파냐, 프랑스, 뭐 벨기에, 뭐 정말 뭐 여기 독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 19년보다 25년이 더 올라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이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로 지역 내 국채 발행 누적액을 보면 정말 많은 국채를 발행했었죠. 2020년에. 그리고 21년에도 역시 그러니까 연간 누적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당연히 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정부 부채를 떠안고 경기 부양을 위해 움직였으니 이게 결국 그 재정 건전성을 위협시키고 있고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금융 불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ECB는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국과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지금 잘 안 움직입니다. 네,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제 얼굴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결정 추이를 보시면 영국은 5.25%인데 곧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진 상태죠. 예, 던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이미 5월에 금리를 선제적 인하를 했고요. 체코도 5월에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도 선제적 금리 인하 했고요. 유로존 오늘 금리 인하 했고요. 스위스도 오늘 금리 인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보다 낮은 금리든 높은 금리든 운용하고 있는 금리가 높든 낮든 미국 신경 안 쓰고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선제적 금리 인하는 왜 하는 것인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서 인하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야기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자국 상황을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면 당연히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캐나다도 이제 오늘 금리를 인하를 했죠. 캐나다도 인하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그리고 유로존 했고 영국도 하면 소위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기축통화국들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MF도 향후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미국도 인하하는 수순을 갖겠지만 유로존도 유로존대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고 영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OECD예요. 이거는 IMF의 4월 전망이고요. 이것은 OECD의 5월 전망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1, 2주 전에 발표된 거예요. 미국도 미국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만 유로존도 유로존대로 금리 인하하고 보시면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 거죠. 물론 전제가 바뀌면 경제를 수정 전망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합니까? 라는 관점에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있으니 금리 인하 먼저 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전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경이 쓰이죠.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으니 여기서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가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한국 주가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든가 외환 시장 불안을 만들다든가 또 그게 추가적인 강달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물가 잡는데 더 방해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와 같은 고려 요인과 함께 국내 상황,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여부를 고려해서 뭐가 더 중요한가를 고루 판단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보다 한국의 금리 인하가 더 우선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로존이 했고 영국이 할 것이고 캐나다가 하고 스위스가 하고 덴마크가 하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또 향후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줄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도 금리 인하 이게 지금 뭐냐면요. 미국과 그 밖에 그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그 밖의 기축통화국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유로존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그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가
이제 캐나다 인하했고요. 유로존도 인하했고요. 이런 스위스 인하했고요. 영국도 인하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강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는 상대성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5.5%인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면 미국만 나홀로 5.5%라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 인하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을 하나 더 만든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고 그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강달러는 야기가 되지 않고 외환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 선제적 금리 인하해도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구나. 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다소 신경 쓰지 말고 국내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물가가 안정화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4% 수준에 도달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고요. 한 가지.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이런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니 우리는 금리 인상 없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본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강달러를 원한다든가. 그죠? 미국으로 더 추가적인 돈의 유입을 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건 제 분석이니까 제 의견이니까 참조만 하시고요. 제 의견이 맞다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판단에도 또 페드의 판단에도 그런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특히 유로존에 이어서 영국까지도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국 다시 정리를 한다면 유로존의 금리 인하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실제 미국의 채권 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미국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말 그대로 완화의 시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에서 시대로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 정책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로 점차 건너가는 피버팅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24년 지금 5월, 6월, 7월 정도는 피버팅의 시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서 점차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시대라고 정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시대로 넘어갈 거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그래도 그 0%가 아니라 2% 수준이라고 판단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점차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끝으로 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경제에 어떻게 입문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경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주실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경제 입문서라고 설명드리죠. 15분 경제 특강 추천해 드리고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진중문고에서도 이 책을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경제 입문은 나는 이미 마무리했다. 나는 경린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나는 읽었다 하시는 분은 경제 전망서를 보시면서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에다가는 미국도 연말 24년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점차 전환되는 전환기가 바로 24년 하반기다라고 이미 그 집필할 때 표현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금리의 향방이 결과적으로 중력처럼 작용해서 자산 시장의 변화, 돈의 이동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